이사 트럭을 뒤에 두고 시어머니 제인이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뒤에 있는 낯선 사람에게 우리 주소를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남편 브라이언이 차에 올라타면서 내내 히죽히죽 타고 있었는데 그는 진지하게 부모님을 따르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시아버지가 괜찮은 남자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그들의 전형적인 행동이다. 여성은 순종적이고 남편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의 낡은 믿음은 그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참다 보니 한계에 부딪혔는데 컵에 물처럼 가득 차서 오늘이 마지막 한 방울이고 오늘이 마지막 한 방울이라면 시댁 식구들이 일제히 비웃는 남편과 이혼하겠다 자고 있는 동안 그 사람들은 브라이언이 재정적으로 나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과 심지어 그가 버는 작은 수입도 나 덕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내 이름은 올리비아이고 나다. 정확히 50세입니다. 저는 형 소유의 동네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부모님 사업이었는데 아버지가 60세가 넘으신 후 형이 그 일을 이어받았습니다. 가족 사업으로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우리 동네에서 사랑받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커뮤니티는 매장이지만 회사로 운영되고 부모님이 일하실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CEO였고 어머니는 부사장이셨습니다. 하지만 형의 아내가 학교 교사였고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동생이 물려받았을 때 저는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남편 브라이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1년에 몇 번씩 우리를 방문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딸은 먼 주에 살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합니다. 브라이언과 나는 그 당시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남자친구는커녕 남자친구도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여자친구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반면에 인기 있는 브라이언은 항상 남자친구와 활발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자가 되었을 때 그와 나는 다시 만나 결혼했고 나는 너처럼 조용하고 차분한 여자를 좋아한다. 올리비아 그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미래를 함께 보내겠다고 다짐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어지고 나서야 깨달았다. 선택은 실수였습니다. 우리 결혼 직후 에드가 시작한 것은 제인의 끊임없는 비웃음이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브라이언에게 헌신하고 서둘러 아이를 낳거나 아내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인사받은 말이었습니다. 제가 슈퍼마켓 직원이었을 때 브라이언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식의 시어머니가 제 일을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아이가 없으면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은 일을 하고 난 뒤에도 과분해 보였습니다. 아이 제인은 변하지 않았어. 나에게는 딸이 있었고 제인은 여자에게 거만하게 남자 아이를 빨리 낳으려면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말했어. 나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 내 딸은 대체 불가하고 소중했지만 제인에게는 브라이언이 우리 딸을 사랑했지만 제인에게는 그녀는 단지 소녀였을 뿐이야. 그는 우리가 그의 부모님 집을 방문했을 때 결코 그의 어머니에게 맞서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나를 조롱하는데 동참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더 가질 수 없는 것 같고 그녀의 요리는 형편없습니다. 엄마는 그런 말을 하고 제인은 손뼉을 치곤 했습니다. 그녀는 기분이 좋을 때 기뻐하고 웃었습니다. 그녀는 브라이언에게 약간의 용돈을 주었고 그는 그것으로 술과 천박한 잡지를 사서 기뻐했습니다. 당신이 한번 내 편을 들어주면 좋을 것입니다. 불만을 토로하다 집에 돌아와서 대화가 귀찮은 듯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은 아기일 뿐이고 이해도 안 되고 걱정이 너무 많아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면 괜찮을 텐데 참아라. 힘들게도 이런 교류는 시댁 방문 중에만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참으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여야 할지 답답한 마음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전에는 우리가 그녀를 방문했을 때만 제인을 만났지만 이제는 그녀가 스스로 우리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의 촉매제는 브라이언의 실업이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실적이 좋지 않았고 결국 일자리도 없이 자연스럽게 파산했습니다.
실업수당을 받고 그 혜택은 일시적이고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이 추천한 직위의 정규직을 받아들이고 이제 가게 재정에 대해 진지하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귀한 일을 내 아들을 돕기 위해 내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제이는 열성적으로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 조지는 그녀의 과잉 보호에 어리둥절해 보였지만 그녀는 그의 의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매우 극단적이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불쾌하게 했다. 나는 그녀가 세탁물을 다시 접기 시작했을 때 충격과 무서움을 느꼈다. 나는 이미 개어놓은 빨래를 서랍장에서 꺼냈고, 그래서 그녀가 그것을 그렇게 싫어한다면 그녀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아넣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가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있던 집에 올 필요도 없어 언제 직장을 그만둘 건가요? 올리비아 브라이언이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신 때문이에요. 제이는 브라이언을 찾고 있는 가족을 혼자서 부양하고 있던 나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박하며 어색하게 시선을 피함.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자격도 없고 경력도 사무직에 국한되어 특별한 기술도 없는데도 직업에 대해 까다로워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무육체 노동은 말할 것도 없고 늦게까지 일할 수는 없다. 즉,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지만 제인의 눈에는 내 일이 그의 의욕 부족의 원인이자 일의 근본 원인이었다. 우리 아이의 모든 문제는 여느 때와 똑같았다. 할머니는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가치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우리 딸이 경멸만 하는 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했다. 제인이 찰칵 너네 엄마랑 똑같아. 전혀 귀엽지 않아. 내 딸이 다쳤는데 브라이언은 TV 앞에 누워만 있었는데 나랑 우리 딸들이 너무 싫다면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제가 좌절감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을 때 찾아와서 제인은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제 아들의 집이므로 문제가 있으면 당신이 알 바가 아닙니다. 브라이언은 실직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떠나도 됩니다. 저는 제가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누워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제인이 페이스 리얼러티를 거부하는 것에 격분하여 나는 이것을 조어지에게 보고했고 그의 손녀를 사랑했던 그가 제인을 꾸짖은 것 같습니다. 그 후 그녀는 우리 딸에 대한 언급을 중단했고 그녀의 방문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몇 년 후 브라이언은 일 없는 삶에 정착했고 완전히 부양가족이 되었지만 나는 주부의 입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슈퍼마켓 판매에 기여하기 시작했고 슈퍼마켓에 아르바이트가 생겼을 때 일에 더욱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브라이언에게 쉬운 일이라고 제안했는데 그 결과 브라이언은 여름방학 동안 시댁을 방문했을 때 일주일에 2번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그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새 직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스스로 노력한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따뜻하게 지켜봐줬잖아. 드디어 취직한 브라이언 정말 칭찬할 만해. 열심히 일하고 아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빨리 회사를 그만두게 만드는 주부의 자리는 결국 집이니까. 제이는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고 묘지에 방문할 때 그녀는 지인들에게 나를 욕하기 시작했고 올리비아를 만난 이유들은 부모님 회사에서 용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구두쇠입니다. 고통스러워. 나는 공개적으로 그녀에게 끊임없이 조롱당했다. 그것은 불명예스럽다. 그만 말할 만큼 지친 것 같은 유일한 사람은 조지뿐이었다. 브라이언이 눈치채지 못한 척하면서 내 슬픔은 커져만 갔다. 제인이 브라이언을 멀리하기만 한다면 나는 계속해서 그것을 견뎌냈다. 게으르면서도 착한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딸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낫다고 믿고 독립할 때까지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도 이혼을 시작할 힘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요인은 제인의 방문이 수년에 걸쳐 거의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전환점이 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오랜 가족의 집에서 콘도미니엄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지막 집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발코니에서 보이는 전망이 꽤 좋습니다. 조지는 평소보다 더 활기차게 말했습니다. 나는 좀 더 관리하기 쉬운 생활 방식을 위해 2채의 큰 집을 떠나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사 준비는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유행에 얽매이지 않은 작은 아파트에 맞추기 위해 상당한 크기를 줄여야 하는 소지품으로 어수선했습니다. 더 이상 셀 수 없이 많은 종이봉투에 맞지 않는 옷도 있었고 개봉하지 않은 선물도 있었고 수건과 같은 선물은 잠재적으로 팔릴 수도 있었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두 사람을 위해 버려야 했고 그릇의 양도 너무 많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인 우리는 모든 것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감정은 있지만 새 장소는 여기보다 작습니다. 버려야 할 대부분의 항목은 당연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내가 그녀의 소유물을 만지는 것을 몹시 거부했습니다.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더 이상 말을 하기가 지는 싸움이라고 판단하고 어깨를 으쓱하며 떠났다. 마침내 시댁이 이사하는 날이었다. 나는 새 아파트의 정확한 위치를 아직 알지 못했다. 별로 몰랐다. 알고 싶었고 그들이 언급할 때까지 기다릴 계획이었습니다. 이사하는 트럭은 가장 작은 크기였습니다. 경트럭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지품을 운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고 예상대로 짐이 너무 많아서 브라이언은 서둘러 우리 차에 오버플로를 싣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차에 타니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어이가 없어 브라이언은 당황한 듯 잘난 척하며 시동을 걸었다. 차 창문을 두드렸다. 자기야 무슨 일이야. 부모님을 모시고 여기서 기다릴까. 그런 다음 그는 창문을 깨고 돌아갈 길을 찾으세요. 부모님과 함께 살 거예요. 잠시 일을 쉬게 해주세요. 안녕. 깜짝 놀랐습니다. 뒷차 문이 열렸을 때 제인이 차를 몰고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브라이언이 매일 아내에게 혼나는 걸 참지 못한다고 해서 데리고 가기로 했고 당신의 외로움과 외로움을 반성하며 일부러 내 어깨를 마지못해 쿡쿡 찔러서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새 집 주소. 이번엔 낯선 사람에게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정말 말문이 막혔다.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렀다. 패배의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빌어먹을 인내심이 마침내 터져버린 것 같았다. 억눌린 좌절감이 모두 흘러나온다. 오늘이 마지막 한 방울의 날이라면 나는 내 유지된 남자와 이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것을 침착하게 말했지만 유지된 남자를 약간 강조하여 제인이 분명히 듣도록 보장했습니다. 제인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앞에서 크고 또렷하게 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잠시 브라이언을 힐끗 쳐다봤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경멸 어린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차 안에 있던 조지는 제대로 듣지 못한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내가 하기로 했다고 묻는다. 그 사람에게도 분명히 하고 단호하게 다시 말했어요. 저는 이혼할 거예요. 관리인 브라이언은 이제 그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더 이상 그 사람을 귀찮게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은 엔진 소리에 낄낄 웃었다. 꿈을 꾸었다고 멍청하다. 둘 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 같았지만 열린 창문에 기대어 브라이언은 능글맞게 웃으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일을 하고 있잖아.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조지는 찡그린 표정이 내 아들이 아니면 못 살 것 같아서 가엽게 고개를 갸웃했어. 너는 내 수입도 알잖아. 이쯤에서 고개를 저었다. 제인은 좌절감에 소리쳤습니다. 부모님 용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건방진 놈이군요. 그제서야 시댁 식구들이 우리의 재정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처음 이직을 시작했을 때 그녀에게 말했었습니다. 일이 너무 오래전이라 잊어버린 걸까? 아니면 어느 쪽이든 이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걸까? 그들이 그렇게까지 듣고 있지 않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쯤이면 그건 사소한 문제인 것 같았고 이해가 된 것 같았다. 이혼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분은 이상하게 상쾌했고 마음을 정한 후에는 설명할 의지가 사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나는 더 이상 혼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차에 태웠고 경적을 짧게 울리며 떠나갔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즉시 픽업 서류로 가서 현재 주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소 변경을 신청한 경우 조지의 이름과 이전 주소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인이 여러 우편 주문 보충제에 가입한 새 거주자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배송 증명과 함께 서류를 보내기로 선택하고 며칠 후에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브라이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지 안녕 이혼 서류가 왔는데 이게 진짜야. 이건 그냥 아기에 찬 행동이라기엔 너무 과한 일이야. 아직도 이쯤 되면 그냥 아기에 찬 행동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 나는 그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는 브라이언과 제인을 포함한 그 가족의 또 다른 구성원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저는 진지합니다. 내 생계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실제로 듣지 않았거나 심각한 청력 상실을 겪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다른 회사에도 여자 임원이 있다고 오해했는데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어요. 이제 할 만큼 했어요. 더 설명할 기력도 없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낮게 투덜거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문제에 대해 미안합니다. 그의 긴장된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후회가 느껴져 기뻤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유일하게 약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정중하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너도 조지한테 전화가 온 지 반나절 만에 전화를 끊었어. 내가 밖에 있는 동안 내 전화가 울렸는데 기회를 이용하여 브라이언이 전화한 걸 봤어. 녹음을 켜고 대화를 시작했어. 야, 이거 끔찍해. 갑자기 이혼 요구를 보내. 이건 나한테 고소할 거야.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낯선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그 자신이 이별을 시작한 후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혼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피해자 행세를 고집하는 그의 분노가 주된 이유는 반복되는 정서적 학대일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써온 일기가 당신이 떠나기로 한 결정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이 경우 내 변호사 데니얼은 자신의 잘못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면서 내가 설명하는 동안 그는 허라는 무시하는 소리로 끼어들었고 그의 태도가 너무 무시적이어서 그가 듣고 있는지 의심스러웠지만 내가 변호사에 대해 언급하자 그는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난 진지해. 지금 컨설팅 중이야. 앞으로는 직접적인 논의는 피하고 내가 끝내기 전에 다니엘을 살펴보자. 브라이언이 소리 지르는 건 그만둬. 절대 안 돼.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거야. 내 직업은 어떨지 불편할 테니 만나자. 그리고 얘기 바로 집으로 갈게.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나는 일어섰다. 희미하게 배경에서 이혼하라고 재촉하는 제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자 웃어라. 내 앞에 있는 사람. 내가 상담하던 다니엘은 재미있어 보였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다니엘은 재빨리 메모를 써서 나에게 보여줬고 그 조언에 따라 그를 사무실로 초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브라이언에게 나 지금 집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지시한 후 여기로 오라고 하면 다니엘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실 주소 자기가 올 거라고 약속하고 사무실 직원이 주는 커피를 마시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 정말 올까 겁쟁이라서 그냥 도망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곧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그와 대면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그와 동행했습니다. 나는 그의 독립심 부족에 놀랐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초조하게 주변을 둘러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니엘은 내 옆에 앉아 그들 중 세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정면 대결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아니, 내 말은 이혼을 의미합니다. 저스트 언싱커벨 테이블 건너편에서 나를 마주한 브라이언은 전화로 소리를 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조용하고 빠른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의 탄원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아니, 나는 절대 이혼하고 싶습니다. 나는 다시는 당신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랑 같이 있으니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의논하자. 브라이언은 움찔하며 다니엘을 힐끔 보다가 입을 다물었다. 저와 여직원들에게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게 한심해서 남자 변호사 앞에서는 온순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무의식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조지는 그냥 눈을 감은 채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강렬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나를 노려보는 제인을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과 단돈 한 푼도 나눌 생각이 없습니다. 그녀는 갓 내린 뜨거운 커피를 나에게 던지려고 했고 사무실 직원은 재빨리 개입하여 그녀를 제지하여 이혼으로 인한 위험한 상황을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자산은 이상적으로 나와 브라이언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양측이 동의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달리 괜찮다면 재산 분할은 하지 말자고 덧붙여 쿨하게 대답한 것은 제가 주 수입원이었고 상당한 예금을 포함한 은행 계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브라이언이 자신의 차인 것처럼 자랑스럽게 사용했던 차도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남아있던 그의 은행 계좌에는 월급날 직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 $20도 안 되는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는 재산 분할도 거의 없었습니다. 재산은 본질적으로 끔찍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지키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단지 안절부절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확실합니까? 나는 그 순간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물었습니다. 그 순간 침묵하던 조지는 눈을 뜨고 스턴이 브라이언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속삭였습니다. 우유부단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말한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제인은 계속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나는 그 경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불안했습니다. 결국 이혼이 진행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재산 분배 없이 조지는 나와 눈을 마주쳤고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의미 있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나는 그가 내 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정확히 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지만 시댁과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었다. 드디어 미소를 지었다. 유난히 조용했던 다니엘이 내내 뺨을 깨물고 있는 듯 웃음을 참았다. 상대가 그런 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몫을 다투어야 할 사람이 논의 후 자발적으로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서둘러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나는 자유로웠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 주에도 브라이언은 이제 대담하게 내 직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일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 일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한테 매달렸어요. 올리비아, 내가 틀렸어요. 집에 올게요. 집에 다시 모이자. 난 내 직업이 있고 그 사람과 나는 책임이 다른데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 몇 번이나 따라오라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가게. 안에서 내 앞으로 튀어나와서 바닥에 뒹굴뒹굴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울부짖는 모습 좀 봐주세요. 그리고 손님의 관심을 끌다가 다리를 휘젓다 보니 어지러워서 참을 수 없이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생을 포함해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사실 다른 직원들로부터 업무 태도에 대해 여러 차례 불만이 있었지만 제 면죄부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연스럽게 그를 계속 고용했고 다음 날 그가 떠난 것을 한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슈퍼마켓은 또 소란에 빠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해고되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회사를 독살했을 것입니다. 화가 난 제인이 들이닥치자 나는 그녀를 뒤쪽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형의 제안에 따라 우리는 브라이언에게 전화를 걸었고 증인으로서 형과 직원 몇 명과 함께 조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토론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전날의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먼저 설명한 다음 제인이 당신이 그랬어야 했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독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사업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를 계속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내 대답을 듣고 조어지는 다소 감명받은 것 같았고 당신에게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슈퍼마켓 측 참석자는 물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라이언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는 어깨가 움츠러 들었습니다. 제인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작은 회사의 대리이자 전무이사입니다. 대부분의 결정은 사람이 직접 내립니다. 내 동생 파커 사장과 나 전무이사 제이는 마침내 내 입장을 파악한 듯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브라이언의 팔을 붙잡고 그를 무시하게 하려고 했으나 조지는 계속 질문을 해서 당신이 고소득자였기 때문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에 브라이언은 부분적으로만 일했다. 일주일에 2번 그는 임원으로서 내 월급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110번째도 아니고 100번째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내 직업이 부모의 연결 덕분이라고 말했지만 브라이언은 전적으로 내 연결을 통해 고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수였으며 이 결과는 실제로 이번에 더 적절하게 제이는 이 시점에서 정말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가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분명해야 합니다. 그녀가 몰랐다는 사실은 놀랍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복수가 개인 문제와 사업 브라이언을 섞는 것뿐입니다. 이제 이사할 시간이 됐다고 외치며 여기서 일하고 싶은 다른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일하고 싶다는 건 너무 뻔뻔한 문제입니다. 당신의 나쁜 행동이 문제입니다. 다른 직원들로부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휴게실에서 잠을 잔 기억이 있습니다.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 알잖아. 내가 매번 혼내니까. 그렇지야. 너 부모님이랑 도망가는 게 너무 힘들어. 나한테 혼나니까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선미가 됐어. 깊은 신음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어. 우리 아들은 그런 짓은 절대 안 할 거야. 나 비명을 지르는 제인 앞에서 에드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과 다른 직원이 만든 녹음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위법 행위 기록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람을 보호한 대가로 제 급여를 동결하고 싶습니다. 제인이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브라이언에게 밖으로 나는 그녀가 그를 다시 위로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대신 그녀는 인크레더블 포스로 그의 귀를 꼬집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브라이언은 비명을 지르며 그의 머리를 덮었습니다. 그녀의 퓨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녀가 잡은 쿠션으로 그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아직 조용히 앉아 우리 길을 지켜보고 있는 유일한 조지에게 돌아섰다. 나는 알바생의 부족한 일을 보충하기 위해 몰래 옆에서 도와주었다.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사과하고 보냈다. 선물은 다 내 이기심이었어. 다른 직원들에게 폐를 끼치게 해서 미안하고 드디어 해고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제이는 답답해서 흐느끼고 있었다. 제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집에 가자 올리비아. 나 브라이언에게 단호한 말을 할 것입니다. 다시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조지가 일어서서 구식을 벗어나게 해준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약속을 지킬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의 모습을 들으니 그의 말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에게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제이는 좌절감에 이를 악물고 화를 내며 왜 그런 말을 하겠느냐고. 브라이언을 위해 우리가 화해해야 할 큰 손실인 것을 이제야 그녀는 아들의 현실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브라이언의 삶은 거의 끝날 뻔했지만 그게 바로 내가 바라는 것이고 나는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지는 천둥 같은 목소리에 반박하려던 순간에도 그를 도울 생각이 없었다. 조지는 분노하여 눈썹을 찌푸리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인조차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입을 벌리고 다물고 브라이언을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친아버지의 분노가 당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움츠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댁 식구지만 그 사람은 결국 우리가 다른 가족에게서 데려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낯선 사람이에요. 그녀를 구박할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부끄럽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은 분명히 당신이 큰 폐를 끼쳤음이 분명합니다. 브라이언 사과합니다. 그의 강렬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과묵했던 조지가 이렇게 격렬하게 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쩌면 시댁 식구들도 몰랐는지 결국 어머니의 보호를 받은 브라이언은 사과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도망갔지만 조지는 결국 돌아서서 깊이 사과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조지 잘 지내시고 건강하세요. 저는 작별 인사를 하고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일하러 돌아가도록 합시다. 제 명령에 따라 슈퍼마켓은 정상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조십 대 실업자 아들을 상대하는 동안 연금을 관리하는 법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마을에서 제인이 패배한 모습을 보았고 브라이언이 거의 폐쇄적이고 완전히 쓸모없다는 소문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혼 후 약 3년 후의 딸이 나에게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조지의 손녀가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사전 준비도 없이 갑자기 돈도 모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적절한 장례식을 치르기 때문에 매우 간단한 의식이었는데 이제 제인과 브라이언은 함께 살게 되었고 조지를 사랑하는 단정한 사람 없이 순조로운 삶을 영위하기는커녕 더 이상 그들이 이사한 집은 금세 어지러운 난장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동네 민폐는 조지가 세상을 떠난 후 연금이 삭감된 탓인지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졸라대고 인기가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힘든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폐가 될 뿐입니다. 나는 미래의 외로움과 고난을 상상했습니다. 기다렸지만 아무런 동정도 느낄 수 없었고 오랜 세월의 답답함이 드디어 풀린 듯 안도감을 느꼈고 이제 나도 모르는 사랑스러운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을 즐기고 있다. 저녁 파티에 친구들을 초대하고 나 자신만의 자유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는 내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내 딸과 그 남편도 나를 지켜보며 할머니를 결코 좋아하지 않았던 내 딸이 그녀와의 모든 연락을 끊을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특히 지금은 임신 중이니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피하는 게 낫습니다. 아기가 만나러 갈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딸이 조금씩 커지는 배를 어루만지며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할머니가 되기 위해 나는 딸과 딸의 남편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또한 60대가 가까워지면서 젊은 부부의 삶에 너무 많은 간섭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싶습니다. 나는 선택한 친구들 사이에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앞으로도 좋은 날들이 계속될 거라고 확신해요.